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에 있는 김성택입니다. 오늘 구미의 중앙도서관에 와서 이렇게 강연하게 된 것은 저한테 굉장히 커다란 기쁨인데요. 굉장히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여기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였는지는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강의는 부조리와 함께 살아가기, 까미의 이방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방인에 대해서 좀 말이 전부 약간 어렵죠. 부조리라든지 일반인들한테는 또 이방인은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 또는 낯선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부조리라는 말도 역시 비슷한 그런 곳에서 출발한 개념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서 이방인을 해설을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벗었잖아요. 그래서 뭐 기분이 좋은데, 아마 길거리에도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 마스크 벗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하면 이게 이미 익숙해진 거죠.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유 또 하냐면은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지 말하자면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전부 눈치를 채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나의 이 모습을 정확하게 안 보고 보통 마스크 위에 딴 사람들이 보고 싶은 부분을 투사해서 아주 멋지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저처럼 마스크를 벗어버리면 아, 저기 뭐 이런 모습이네 하고 이제 실상을 알게 됩니다. 실상을. 근데 사실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실상을 알게 된 그것 자체가 말하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부조리라는 의미입니다. 부조리가 불교에서 이제 실상이라는 개념을 제가 슬쩍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끌어들여 왔는데, 알베르 까미나 또는 그 당시의 철학적 경향 같은 게 실존주의라는 경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실존주의의 경향이라는 게 뭐냐면은 현재 이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해결해 가자라는 어떤 태도입니다. 그것을 어떤 다른 것에, 다른 의미에 또는 이전의 관습적인, 말하자면 관습적인 의미는 일종의 마스크 같은 거예요. 이런 걸 보통은 쓰고 있으면 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아마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관례적인 것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건데, 관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딴 사람들이 전부 다 아 그래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반대를 안 합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한 태도들이 때때로는 굉장히 엄중한 어떤 현실과 부딪히게 되죠. 때때로는 그게 부패화되기도 하고 또 어떤 엉뚱한 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실상도 그렇지만 실존주의 철학에서도 말하는 것도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의미들, 우리들이 만들어낸 의미들 또는 기존의 문화가 만들어져서 쭉 내려왔던 그런 관습들의 그런 것에 너무 편하게 기대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다시 보자는 거예요.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 특히 세상을 다시 보면 실상을 다시 보는 것처럼 어떤 아득한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별이 있다는 것, 옆에 나무가 있다는 것, 이 나무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나무가 있는 것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나무는 자기 혼자서 막 살아가죠. 물론 이제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나무가 만들어내는 산소가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유기적 관계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것들을 떠나서 우리는 일상생활 또는 세상에 대해서 더 커다란 의미를 많이
주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그래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해왔고, 우리 조상님들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해 나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실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런 것과 실제 참모습과 부딪히게 되면 거기서 커다란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 이거예요. 네. 이 알베르 까미와 함께 쌍벽을 이루었던 문학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입니다. 장폴 사르트르와 알베르 까미는 거의 동시대에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역시 소설도 쓰고 철학적 어떤 생각도 여러 가지로 펼쳐냈습니다.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또 실존주의 문학의 이방인 말고 또 다른 한편에서의 커다란 중요한 책인데 구토라는 책입니다. 구토. 이 구토는 아까 얘기했던 그 부조리한 세상의 상황에 처한 다음에 몸에서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반응은 구토증이라는 거예요. 아주 예민하게 심하게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기존에 내가 알고 있었던 어떤 의미와는 전혀 다른 있는 그대로의 아무런 의미 없이 있는 그 자체를 바라보게 되면 비로소 그때 몸은 내가 여태까지 가졌던 이 세계가 전부 붕괴되고 말았죠. 현기증을 느끼죠. 거기서 구토증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소설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구토를 하는 록강땡의 장면이 나옵니다. 나무를 보고 나무의 밑에 뿌리들이 엉켜서 저 대지를 쥐어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게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구토증을 느껴요. 일종의 사물의 실상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 사물의 실상이 나랑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에 부조리함을 느낍니다. 일단 불합리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세상에 태어나서 있으면 세상 속에서의 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세상이라는 것이 나와 별 의미의 연관성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럼 갑자기 추락하는 느낌, 그래서 그런 현기증과 함께 구토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부조리와 함께 살아가기라는 게 우리 이런 세상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을 이방인을 슬쩍 빌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사실 근데 장폴 사르트르의 구토라는 책도 소개를 이렇게 슬쩍 했는데 그 책은 굉장히 읽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르트르 그 자신이 철학자거든요. 철학자라서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안에 보면 철학적 소양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주 전문가도 있을 텐데 현상학이라는 어떤 그 당시에 첨단을 걷던 그 철학 정신을 그 안에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읽고 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서 구토증을 느끼지 않으면 책을 다시 읽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까미의 이방인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기 전에 까미의 삶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책자에 책을 아주 이쁘게 만드셨는데 책자에 보면은 맨 처음에 제가 까미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 이것저것 많은 걸 얘기하기 뭐해서 사진으로만 이렇게 쭉 짜봤어요. 네, 사진이 보면은 여러 가지 사진이 있죠. 어렸을 때 맨 왼쪽에 보면은 어렸을 때의 알베르 까미의 모습입니다. 네, 가운데 보면 이 담배를 딱 물고 있는 이 알베르 까미의 모습은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 기자 생활할 때의 얘기예요. 네. 맨 오른쪽 맨 위에 있는 분은 여성분이죠. 알베르 까미의 어머니입니다. 알베르 까미는 1913년 알제리 몬도비에서 출생하셨어요. 알제리는 그 당시에 1913년이면 프랑스령이었습니다. 일종의 식민지였죠. 나중에 한참 뒤에야 58년, 59년 뭐 그때쯤 기억은 정확한데 그때쯤에 가야
비로소 알제리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오랜 고생을 한 뒤에. 근데 어쨌든 1913년에 이때는 그러니까 알베르 까미는 이 알제리에 와 있는 유럽인이었어요. 이런 유럽인이었는데 이런 사람은 대부분 뭐 노동자나 또는 뭐 이런 그 통치 계급으로 온 사람들이나 이렇게 있는데 알베르 까미의 아버지는 농장의 노무자로 있다가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 바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스페인 계통의 여인이었는데 글을 잘 못 읽을 정도로 교육을 받지 못했던 분이에요. 그렇지만 알베르 까미가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정서적 유대감은 대단했습니다. 알베르 까미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알제리 대학이면 알제리에서 뭐 제일 괜찮겠죠. 거기에 철학과의 대학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학비를 벌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뭐 자동차 부속품상 열거해 볼게요. 총독부의 어떤 이런 용역하는 일꾼으로 그리고 또 기상대의 요원으로서 활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운 중개인까지 하면서 그렇게 밥 벌어 먹으면서 대학원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리에 가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항독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어로 문학 작품도 그 사이에 쓰곤 했죠. 네. 그러니까 알제리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프랑스인이죠. 알제리에 태어났던 프랑스인입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이방인에도 나타나지만 지금 현재 독립한 알제리에서는 까미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식민지에 있었던 백인의 그러한 어떤 계층의 사고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유럽적인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의 글이 노벨 문학상까지 탄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은 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재평가돼야 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알베르 까미의 아주 가장 극적인 부분은 그의 죽음에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맨 왼쪽 아래에 보면 자동차가 나무를 들이받고 있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그죠?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 맨 왼쪽 아래에. 가장 이제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그 밑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알베르 까미의 작품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시지프스 신화와 이방인이 출간될 때가 1942년이고 그 다음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때가 1957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적지와 왕국과 관련해서. 그리고 나서 그가 사망한 게 1960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 상을 받은 지 3년 동안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을 때죠. 그때 프랑스의 갈리마르 출판사라고 있어요. 말하자면 프랑스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출판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가들이 이 갈리마르 출판사를 통해서 작품을 내기를 가장 열망하죠. 주요 작가들은 전부 이 갈리마르에서 출판된 작품들을 갖고 있고요. 그 갈리마르 출판사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몰고 있던 차를 알베르 까미가 타게 됩니다. 가족들은 옆에 기차를 타고 올라가요. 까미도 그렇게 타고 올라갔으면 되는데 그 출판사 아들이 굳이 자기 올라가는데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까미가 그 차를 동승하게 됩니다. 그 올라가고 타고 올라가다가 그만 이유는 잘 모르는데
그 국도길 옆에 나무를 들이받고 두 사람 다 아마 사망했을 겁니다. 어쨌든 까미는 즉사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이라는 것을 그걸 보고 많은 그 신문이나 이런 데서 그의 죽음이야말로 정말 부조리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부조리하죠. 그러니까 합리성을 떠나 있는 거죠.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리적인 건데 아무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게 부조리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대부분 우연한 죽음으로 이루어지죠. 네. 물론 나이 들어서 죽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보면 부조리한 현상 중에 하나지만 어쨌든 그런 우연한 죽음이야말로 더욱더 부조리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정말 마지막 자기의 그 부조리 문학을 하고 있었던 그 작가에게 딱 어울리는 죽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부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부조리한 삶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가겠습니다. 일단 소설 이방인 책의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죠. 한번 보시고, 근데 이 레트랑제르라고 하는, 레트랑제는 영어로 하면 더 스트레인저입니다. 근데 이런 낯선 사람, 그러니까 또는 이국인, 또 외부인 이런 뜻이죠. 이런 이방인이라는 이 뜻은 이 책이 나왔을 때 시지푸스 신화가라는 책이 같이 나왔다는데 유념을 하신다면은 아마 이방인이라는 책을 읽으신 분은 반드시 시지푸스 신화 이 책도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설이라는 거는 소설에서는 우리가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없어요. 문학작품, 예술작품이 다 그렇죠.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얻습니까? 아, 아름답구나. 괴상하게 그렸네. 얼굴을 왜 이렇게 분할시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문학작품, 예술작품은 작품이 뭔가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으로 작품을 항상 대하게 되죠. 작품은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문학작품이라는 것이든 예술작품은 작품은 우리한테 퀘스천 마크를 던지는 거다. 질문을 던지는 거다. 질문을 가장 잘 던지는 것이 문학작품이지 대답을 하는 것이 문학작품이 아니다. 거기서 대답을 찾는다면은 그건 자기 스스로 찾는 거고 만약에 작품 속에서 대답이 이게 정답이라고 써 있다면 그건 엉터리 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문학은 어디까지나 사람들한테 질문을 잘 던지는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철학은 전혀 다르죠. 또는 이 철학적 에세이집인 시지푸스 신화는 철학 에세이입니다. 거기는 정답을 얘기해 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읽으면서 질문을 퀘스천 마크를 찍은 다음에 시지푸스 신화를 읽으면서 느낌표를 찍으시면 됩니다. 아, 이렇구나 라고 느낌표를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사실 한 쌍으로 읽는 게 낫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답을 찾아버리면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죠. 네. 이방인이라는 이 작품은 연극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영화나 음악 퍼포먼스로도 나옵니다. 그 뒤에 그 포스터들이 있습니다. 영화로는 그 이탈리아의 유명한 거장, 특히 로맨스의 그러죠? 그러니까 국민 배우인 비스콘티의 영화에게 마스트로이아니라는 이 사람이 배우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비스콘티 감독의 영화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방인이 영화로 찍힌 건 거의 제가 모르겠어요. 사실 영화로 찍기엔 좀 어렵습니다. 아마도 연극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몰라요. 왜냐,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는데 바로 이 이방인이라는 작품은 지중해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부조리란 얘기를 할 때는 불교나 이거 우리식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을 동원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리스적인 또는 지중해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지중해적인 질문이 무엇인지 좀 더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방인이라는 이 책은 문제 제기적 소설이다.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써 있죠. 문제 제기적인 소설이라는 건 우리가 관습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변환시킨다. 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내 안에 무엇인가를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독서를 합니까? 독서를 하는 이유는 보통은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네. 내 자신이 가만히 정체되어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책을 읽거나 또 내 자신의 어떤 문제점들을 생각해서 어떤 방향을 바꿔보거나 이러기 위해서 책을 읽죠. 네.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이방인은 우리들한테 커다란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이라는 소설은 이 소설이 나왔을 때 유럽에 특히 많은 젊은이들한테 커다란 충격을 줬어요. 근데 이 소설을 문제제기적 소설이라고 했죠. 잘 읽어야 됩니다. 잘못 읽으면은 큰일 납니다. 또. 그러니까 자기가 답을 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지프스 신화와 같이 읽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읽다가 말죠. 이방인이라는 책만 읽고 나면은 그 질문이 던져지면서 이러면 내가 못하러 살아? 라고 하는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극단적인 허무주의에 많이 빠져서 그 당시 유럽에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 주의해서 읽어야 되죠. 연결해서. 자, 이방인의 줄거리를 보면은, 이 안에 내용을 보면은, 맨 처음에 유명한 기절로 처음 문장을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엄마가 죽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설의 맨 처음을 어떻게 시작할까? 아마 소설가들의 제일 중요한 어떤 고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걸로 유명한 귀절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이 첫 귀절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오늘 엄마가 죽었다라는 이 아주 짧은 말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 죽음과 삶, 그 속에 있는 삶의 부조리,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던져지기 시작하고 독자들의 뇌리를 휘젓고 다닙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근데 크게 이 작품은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어요. 1부는 사건들의 진행으로 있고 일반적인 소설이죠. 2부는 재판 과정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사건과 재판, 이게 재밌는데 우리들 독자는 읽고 나면 사건은 줄거리로 구성되고 재판은 줄거리보다는 이 앞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회상들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앞에 있었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딱 나눠지는 이런 소설입니다. 근데 답은 잘 안 줘요. 사건에서 어머니의 장례식 그 다음날 여자친구인 마리와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몽이라는 조금 수상쩍은 그런 친구와 만났는데 바닷가에 나갔다가 술도 한두 잔 했다고 그랬죠? 네. 나갔다가 거기서 아랍인 두 사람을 만났는데 아랍인 두 사람이 둘이서 이제, 그러니까 아랍인과 백인 간의 묘한 긴장감이 갑자기 돌면서 그 속에서 그 아랍인 두 명이 이 메르소죠, 주인공. 메르소에게 갑자기 적대감을 드러내고 그 적대감에 의해서 아랍인이 칼을 꺼냈는데 그 칼에 의한 공격성 때문에
갑자기 굉장히 공격할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중원이의 우연히 그 레몽이라는 친구가 줬던 권총을 꺼내서 방어하는 것처럼 해서 총을 쏩니다. 엄격결에 쏘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 그 살인이 일어나죠. 네. 근데 그 뒤에 나오지만 한 발 쏘으면 되죠. 방어용으로는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4방의 총을 더 쏩니다. 이런 걸 보면 군대에 갔다 온 남성들은 다 알겠지만 확인사살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당시 아마 한 방만 쏘고 그 사람이 중상을 입거든 뭐 혹시 또 잘못돼서 죽었든 간에 알제리가 식민지이기 때문에 백인이 그 피지배 상태인 식민지의 아랍인을 쏴 죽였다고 해서 아마 그 법이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힘 있는 자 쪽에 자꾸 붙죠. 그래가지고 사형을 할 만큼 그렇게 중한 어떤 벌을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참작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뒤에 4방의 총을 더 쏜 거죠.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판에 들어가서 관선 변호사, 예심 판사, 그리고 마리의 면회, 그리고 증언과 변론이 이어지고 급기야 유죄 선고가 이루어지고 부속 사제가 면회를 해서 어떤 이제 회개의 시간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진행되어 나가는 순서로 나갑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장면인 불행의 문을 두드린 4번의 짧은 노크 소리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바로 그 프랑스 이방인을 얘기하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4번을 왜 쐈느냐? 이것이 어떤 거냐? 굉장히 그 그리스 비극과 같은 어떤 장면을 연출한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리스적이다. 그리스 비극 하면은 우리는 사실 우리와는 좀 생소해서 보통 모르시겠지만 보통 가장 비극적인 그런 것들은 웨디푸스 왕의 이야기 같은 거 있죠? 웨디푸스 왕의 이야기. 웨디푸스 왕 이야기는 지금은 프로이트도 그걸 중요시 여겼지만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했지만 그 비극은 뭐죠? 네, 부모를 죽이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부모를 나중에 그냥 아버지를 죽이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웨디푸스 얘기죠. 게다가 어머니와 또 결혼까지 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을 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죽이게 돼요. 사람이 모르는 상태에서 했던 일도 죄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끊임없이. 운명의 장난이라는 생각이 또 들게 하죠. 그리스 비극은 굉장히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운명의 장난. 그리고 한번 정해진 운명을, 이미 쓰여진 운명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운명, 주어진 운명,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삶을 잘 보여줘요. 주어진 운명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그런 것에다가 알베르 까뮈 하나 더 붙이죠. 게다가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 약속되어 있다. 그것도 역시 우리들의 쓰여진 운명에 아무도 그걸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그게 바로 부조리함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까미에게는. 사실은 그리스 비극적인 그러한 비극도 알베르 까미가 보기엔 부조리의 문학의 하나, 원류라고 생각한 것일지도 몰라요.
자, 일단 네 번의 총소리에 대한 문구를 읽어보죠. 여기 보면은, 네, 밑에 바로 있죠. 그리하여 짤막하고도 요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나는 땀과 태양을 떨쳐버렸다. 나는 한낮의 균형과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던 바닷가의 예외적인 침묵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그 굳어진 몸뚱이에 다시 내 방을 쏘았다. 그 총탄은 깊이 보이지도 않게 들어박혔다. 그것은 마치 내가 불행의 문을 두드린 네 번의 짧은 노크 소리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 순간 메르소가 그 자리에 있지만 않았어도, 그 바닷가를 산책하지만 않았어도, 그리고 레옹이 준 총을 받지 않거나 다시 꺼내놓기만 했었더라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총은 가져왔고 산책을 했고 아랍인 2명을 만나서 총을 쏜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4번을 더 쏘았다니, 여기서 메르소는 느낌이 갑작스럽게 균형을 잃고 행복한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깨어져 버렸다. 네. 그 뒤에 이제 살인의 재구성, 우리 그 요즘 살인의 추억, 살인의 재구성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땄던 건데, 거기에 보면 그 당시 정황입니다. 레몽을 만나서 레몽의 집에 별장에 갔다가 바닷가에서 해수욕도 하고 그러다가 싸우고, 그러니까 싸웠던 건 아랍인과 좀 다투면서 싸움을 했었습니다. 레몽이 처음에는. 레몽과 같이 갔을 때. 그러다 다시 바닷가에 나갔다가 혼자 나갔다가 조그만 샘이 있는 곳에 2 아랍인이 있는 걸 보았는데, 그때 태양빛이 유난히 강하게 내려쬐을 때 그 아랍인이 칼을 한 명이 꺼냈는데 그 칼에 햇빛이 반짝 비치면서 그 칼끝이 햇빛에 비치면서 길게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늘어난 그 빛이 공격적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다시 결국 5방의 총을 전부 쏘게 된 것이다. 그때 그 틈에 나는 잠시 생각을 하고 나서 처음에 한 방을 쏘고 몇 초 후에 다시 4방을 쏘았다라고 재판정에서 설명을 합니다. 요 한 방을 쏘고 나서 4번의 연속으로 쏘는 요 사이에 이 틈에서 이 메르소의 머릿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때 예심 판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심 판사는 당신이 얘기하는 그 고백이 모호하다. 즉, 2번째부터 쏘기 전에 잠깐 기다렸다는 사실인데, 그 밖에 가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오직 그 점이 이해가 안 된다. 왜 첫째 방과 2번째 그거 발사죠? 방 사이에 왜 기다렸습니까? 왜 망설였느냐? 그러니까 결국 쓰러졌을 텐데 왜 쓰러진 사람의 시체에다가 총을 계속 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운명을 따르기 위해서? 아니면 실제로 이 재판정에서는 확인 사살이었다. 그 사람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고, 이양 쏴서 저렇게 쓰러진 거 확실하게 살해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쏴버렸다. 이렇게 이제 재판정은 생각을 하고 정말 악질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기에다가 이제 그 메르소의 악질적인 그러한 성향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황 증거들을 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첫째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냉담했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울지 않았다. 그래서 뭐 증언도 듣죠. 그래서 울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어머니가 몇 세냐고 물어봤는데 나이도 잘 모른다. 관심이 없다, 어머니에 대해서. 그 다음 날 장례식 끝난 다음에 바로 그 결혼한 사이도 아닌 여인과 해수욕장에 놀러 갔다가 또 집에 와서 같이 하룻밤을 보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 때문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모하는 시간도 안 가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비도덕적이다라는 얘기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총도 한 방을 쏘고 난 다음에 깊이 생각한 다음에 네 방을 더 쏴서 확실히 끝장을 보았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재판을 진행할 때 저 봐라, 메르소는 자기 일인데 너무 무감각하고 무심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역시 소름이 돋았다, 전율을 느꼈다라고 검사가 변론을 여깁니다. 검사의 이런 변론은 아마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뭐 더한 일도 하는데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데 여기서는 충분히 이 정도 변론이면은 근데 메르소의 대답은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것이 왜 그랬느냐 했더니 왜 총을 쏘았느냐 했더니 좀 망설이면서 왜냐하면 메르소는 뒤에 좀 나오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게 전부 다 솔직함, 자기가 정직하기 때문에, 솔직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자신을 약간 감출 줄 알았다면, 그렇다면 나는 정말 그래도 슬펐습니다. 빈말이라도 하겠죠. 재판장에 앉아서도 슬픈 얼굴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빈말이라도. 근데 전혀 그런 걸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메르소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기질이라기보다 아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메르소가 사실은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1부와 2부와는 약간 다른 사고의 의식의 변천이 있습니다. 1부에서는 뚜렷하지 않았던 모호한 의식들이 2부에서는 자기 스스로 내가 그게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고 스스로 명확하게 점점점 만들어갑니다. 그 변천 과정을 아마 독자분이라 예민하게 체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보통 우리가 지나간 일들을 다시 회상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메르소의 답변은 태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태양 때문. 여기 보면 나는 빠른 어조로 좀 뒤죽박죽이 된 말로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말인 줄 알면서도 그것은 태양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재판장이죠. 장내에 웃음이 터졌다. 우리도 아마 재판장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틀림없이 웃음이 터졌을 겁니다. 태양 때문에, 태양 때문이라니. 사실 비인간적인 태양 이미지, 이 사건은 사실 아주 없었던 게 아니라 이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알베르 까미가 그걸 좀 더 이렇게 실존주의적 감성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상황을 바꿔놓은 거라고 합니다. 모티브는 있었어요. 어쨌든 그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에서. 이 태양의 이미지를, 이 책에서 나온 태양의 이미지는 굉장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태양이면은, 한여름에는 좀 피곤하죠. 근데 보통은 태양은 우리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네. 태양, 우리는 태양과 달 하면은 음양의 원리로 보통 설명을 하죠. 둘 다 이렇게 주고받고 공존하는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상력과 달리 지중해적 상상력은 태양이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태양이 비인간적으로 어떤 엄격하고 그리고 신적인 힘을 갖는 모습의 어떤 이미지로 태양이 보통 잘 비칩니다. 아폴론 신이죠, 보통 태양을 몰고 다니는 신이. 예. 그런 어떤 또는 뭐 어디에서는 헬리오스라고 하는 경우를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모든 걸 태워버리는 그런 어떤 광적인 힘 또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역시 알베르 까미도 그러한 이미지들을 갖고 묘사를 합니다. 이방인에서 오늘은 풍경을 전율케 하면서 천지에 넘쳐나는 햇빛으로 인하여 이 고장은 비인간적이고도 사람의 길을 꺾어 놓는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라고 이방인의 그 책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비인간적이고 사람의 길을 꺾어 놓는 분위기. 바로 까미가 묘사하려고 하는 태양의 이미지입니다. 비인간적이고. 그러니까 어떤 신적, 그렇죠. 신이죠. 신. 사람의 길도 꺾어 놓잖아요. 신. 제압하는 신의 이미지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굉장히 인간화되어 있죠. 인간화되어 있으면서 절대적이지만 신들끼리 또 잘 싸워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자연 그 자체입니다. 자연 그 자체. 그래서 이 지중해에 있는 이 그리스든 또는 알제리든 이쪽에 어떤 사는 이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자연의 어떤 힘을 절대적인 신의 이미지로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로 잘 나타나 있죠. 까미 역시 이런 그리스적 어떤 그런 신화를 이런 인간의 비극의 어떤 요소로 집어넣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조리란 개념이 어떤 지중해 문화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이방에서. 이미지에 대한 이 알베르 까미의 얘기들이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래요. 알베르 까미는 자기가 평생 자기를 머릿속을, 자기의 영혼을 지배하는 이미지가 한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한두 개의 이미지 때문에 자기는 여러 개의 작품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어느 누구나 다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그리고 까미의 어떤 문학적 상상력을 이끌게 하는 그런 이미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태양의 이미지가. 바로 이런 태양의 이미지가 이방인에서는 이 중대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등장인물입니다. 태양. 이 그리스 비극과 같은 이 무대 위에 등장한 또 다른 등장인물이에요. 이런 지중해적 상상력은 사실은 다른 문학 작품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프랑스의 특히 지중해 쪽에서 살았던 작가들, 화가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태양의 이미지가 이런 절대적인 힘을 가진 어떤 존재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가령 폴 발레리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의 유명한 시인 해변의 묘지를 하는 걸 보면은 거기에도 역시 정오의 태양이 갖고 있는 그 엄정함 그리고 절대성을 그 시 속에 드러내고 있죠. 이런 지중해적 상상력을 우리가 따라가야지만 이것도 좀 납득이 될 거예요. 네, 그 글 속에, 책 속의 그 글귀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랍 사람이, 죽은 아랍 사람, 몸을 일으키지는 않고 단도를 뽑아서
태양빛에 비추며 나에게로 겨누었다. 빛이 강철 위에서 반사하자 번쩍거리는 길쭉한 칼날이 되어 나의 이마를 쑤시는 것 같았다. 좀 생략하고요. 이 눈물과 소금의 장막에 가려서 나의 눈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마 위에 울리는 태양의 심벌주 소리와 단도 위로 여전히 내 앞으로 뻗어나오는 눈부신 빛의 칼날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었다. 그 뜨거운 칼날은 속눈썹을 쑤시고 아픈 두 눈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기우뚱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기우뚱하다는 것은 뭐죠? 내가 생각했던 그 균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르소가 여태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어떤 감각과 이성의 균형이 모두 무너지고 의식의 판단력이 사라지고 사실 이렇게 기우뚱해졌을 때 운명의 손길에 자기의 몸을 맡긴 거죠. 운명의 손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줄거놓고 시험 문제를 가끔 내면은 학생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왜 이 기우뚱한 것을 설명하라고. 이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학생들은 근데 찾아냅니다. 그것을. 네. 사실 이런 판단력, 의식, 그리고 감각이 흐트러졌을 때, 그때 내가 뭘 하는지 모르죠. 기우뚱하는 순간. 그 순간에 바로 이러한 운명의 손에 이끌려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네.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바로 메르소는 그 다음에 잠깐 생각하는 그 순간 저는 억울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빛이 주는 공격성 때문에 내가 총을 쐈다는 건 뭐 이해하겠어요. 그 다음에 억울한 마음이 들고 그때 뒤에 네 방을 더 쐈다. 네. 그것은 뒤에 나오지만 바로 태양한테 분노를 폭발시킨 겁니다. 태양한테. 태양은 뭐죠? 아까 얘기했지만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신이에요. 신한테 화를 낸 겁니다. 분노를 금치 못한 거예요. 신의 장난이다 이거죠. 갑자기 그 순간 칼에 태양빛이 반짝 쏴가지고 내가 그걸로 위협을 느끼게 한 거는 태양의 장난이었다. 사실 이렇게 길게 설명해도 재판정에서는 여전히 웃었을 거예요. 그죠? 거짓말을 한다는 것, 거짓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재판정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우린 뭐라 그러죠? 모두 다 행복한 거짓말이에요? 뭐예요? 하얀 거짓말인가? 뭐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서로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그건 뭐 약간 거짓말을 집어넣어서라도 이 상황을 뭐 얘기했다면은 모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형까지는. 근데 그걸 안 합니다. 이방인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 다음 보면 나와 있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죠. 있지도 않은 걸 있다고 하는 것.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데 대부분의 거짓말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것보다 더 말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도 의미합니다. 대부분 거짓말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죠? 밥 먹었니? 사실 밥 안 먹고 뭐 일하느라고 뭐 바빴어요. 근데 밥을 안 먹었다고 하면은 왜 안 먹으니 얘기 듣고 그 왜 안 먹었는지 설명도 해야 되고 그 일이 그렇게 힘드니 그러고 점점점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건 배가 더 고프죠. 그러니까 차라리 밥 먹었어요 하고 싹 지나갑니다. 그죠? 그런 거짓말. 그런 건 대부분이에요. 인생의 많은 거짓말들이 다 그런 걸로 이루어지죠. 부분적인 걸 뒤틀어 놓는 악의적인 거짓말도
굉장히 많죠. 아마 메르스는 이런 걸 스스로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조차도.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메르스는 판사들이나 사회의 법칙이나 판에 박힌 감정들의 편이 아닙니다. 그는 햇볕이 내리쬐는 곳의 돌이나 바람이나 바다처럼 이런 것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설명 있죠? 존재합니다. 돌, 바람, 바다 이런 것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햇볕이 내려질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특별히 안 합니다. 관습적으로 더군다나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요. 편리함을 위해서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돌이나 바람이나 바다처럼. 알베르 까미는 나중에 다른 곳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이나 에세이 속에서도 재밌게도 돌, 바람, 바다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돌, 바람, 바다 이런 것들에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태양에 반항한다고 생각을 해요. 태양에 반항하는 방법은 태양에 비치는 그 빛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항상 결코 피하지 않고 버텨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피하지 않고 버텨내는 거. 이건 이제 이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알베르 까미의 또 다른 작품 속에 그런 개념들을 활용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태양빛에서 선탠하려고 버티는 게 아니고, 그죠? 그게 아니고 삶의 존재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운명의 칼날이 쏟든 운명이 나를 갖다가 우연에 의해서 죽음으로 몰아넣든 어쨌든 그걸 감내하고 버텨내는 거예요. 를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제목이 부조리 함께 살아가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메르스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운명의 장르 때문에 꺾인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걸 버텨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이방이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살인사건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도 아마 여기에 혹시 직업이 경찰이거나 그 유사한 분은 저 미친놈 봤나? 사람을 죽였는데 그걸 무슨 철학적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죠? 철학적 해석을 해서 그게 무슨 반항하는 인간이야? 그것도 존재론적으로 반항하는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이라는 작품을 상당히 그러니까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건 바로 알베르 까미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예요. 알베르 까미. 왜 이 이상한 이야기를 갖고 더군다나 아랍 세계에서는 이방인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배자 계급인 인종인, 지배자 인종인 백인이 아랍인을 칼 한 번 들었다고 해서 찔른 것도 아니고 들었다고 해서 죽였잖아요. 총을 쏴서. 근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철학적 변론에 의해서 지금 이리저리 그게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맨 뒤에 가면은 이런 메르소가 예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설명을 할 때. 그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알베르 까미식의 설명에 의하면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아랍인들은, 알제리 사람들은 이방인 이 책은 말도 안 되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문제작입니다. 문제작. 네. 자, 이번에는 그의 여전히 거짓말을 못하는 이 태도를 한번 보죠. 이제 저녁에 마리와 만났어요. 마리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같이 사귄 여자친구죠. 자기와 결혼할 마음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마리가 원한다면 그래도 좋다고 말했다. 아니, 대답이 왜 이래요, 그죠?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니? 그러면 그래, 정말 결혼하자. 정말 사랑한다. 하든지 아직 준비가 난 안 돼 있어. 우리 흔히 도망가려면 그렇게 하죠. 아, 근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응?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인생에서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 나한테는. 네. 근데 너가 원한다면 결혼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듣고 결혼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그녀는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지도 알고 싶다고 했다. 나는 이미 한번 말했던 것처럼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지만 아마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아무 상관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지. 무관심. 근데 왜 이런 대답을 할까? 여러분들 정말 이해 못할 거예요. 아까 그 살인행위랑 똑같습니다. 이해 못해. 정말 얘는 파렴치한 놈이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하고 결혼해요? 라고 마리는 말했다. 그랬더니 나는 그런 건 아무 중요성도 없는 것이지만, 그죠? 정 원한다면 결혼해도 좋다고 설명을 했다. 게다가 결혼을 요구한 것은 그녀 쪽이고 나는 그저 승낙했을 뿐이다. 그때 마리는 결혼이라는 건 중대한 일이라고 나무라는 투로 말했다. 당연한 일이죠. 그랬더니 나는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렇죠. 한심하죠. 네. 성격이 좀 이상하죠.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거짓말 안 한다는 이 태도 자체가 사실 우리들한테 보통 없습니다. 대충 거짓말해서 편하게 넘어가자. 그래, 결혼하자. 속으로는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어. 하지만 겉으로는 그래, 결혼하자. 물론 앞에 너가 좋다면 이것도 괄호로 묻고 말하지 않죠. 그럼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그 아무 의미도 없다, 그 말은. 하지만 그건 머릿속에 감춰놓고 너를 사랑하는 것 같진 않다. 뭐 그거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결혼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얘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메르소의 삶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존재 방식입니다. 왜 이런 사람을 주인공으로 택했을까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까미는. 이런 사람. 까미가 보여줘야 하는 건 메르소처럼 살라는 게 아니죠. 정답은 작품에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메르소처럼 여러분들이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의 경우에 왜 이랬을까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은. 죽는 것도 우리가 선택 못하고 그냥 오래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죽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도 우리가 선택 못했지만 죽는 것도 정상적인 죽음은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냥 숨이 멈춰요. 우리한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삶이에요. 그런 삶에서 사랑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그런 삶에서 결혼하는 건 또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게다가 메르소는 여기선 인용이 안 했지만 그 사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알제리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아주 잘했다. 우리가 이 회사가 좀 커가지고 파리에다가 지사를 내려고 한다. 그럼 당신이 파리의 지사장으로 가는 건 어떻겠냐 하고 제안해. 그건 승진발령이잖아요. 당연히 승진발령이죠. 알제리의 수도는 알제입니다. 알제에 있는 것보다는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파리에 가 있는 게 훨씬 좋죠.
너도 나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메르스의 대답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서 바다를 보고 이곳의 돌을 사랑합니다. 여기 그냥 있겠어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쯤 되면 메르소의 정체를 알겠죠. 메르소는 흔히 우리들이 이 정도 되면 극단적인 허무주의자죠.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허무주의자입니다. 기본적인 태도는 허무주의적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삶의 무의미함을 다른 말로 바꾸면 부조리가 됩니다. 삶의 이 무의미함, 모든 것에 대한 이 무의미, 이게 바로 부조리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면서 그것도 선택을 못했는데 죽는 순간도 선택을 못하는 이 삶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야 되는데 자유의지 주어진 게 없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봐라. 사랑, 결혼, 사랑은 또 이 그리스 신의 에로스가 장난치는 걸 거고, 네? 모든 것들이 다 신들의 장난이에요. 약간 그리스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운명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무슨 의미를 부여하겠느냐. 게다가 승진, 이건 사회에서 만든 위계 질서죠. 자기가 보기엔 의미가 없어요. 기본적인 바탕이 의미가 없는데 이 안에서 만드는 승진이니 뭐니 온갖 관원 상제 이런 것 전부 다 의미가 없다 이거죠. 이런 의미 없는 곳에서 그렇다면 완벽한 허무주의자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좀 뒤에 얘기하죠. 어쨌든 예심판사의 질문, 다짜고짜 어머니를 사랑했느냐? 라고 물었더니 대답은 네, 다른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사랑했습니다. 대답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보통 보면 삐딱하다고 하겠죠. 근데 다른 사람들처럼만큼 사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든지 이 부모와 자식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를 메르소는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삶 자체, 인생 자체, 그게 의미가 없는데 그 다음에 있는 그런 부수적인 것들은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 하지만 어머니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만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재판장이 또 묻습니다. 재판장이 또 뭐 물으려고 하는데 그 문제를 다루겠다고 하는 게 또 어머니에 대한 문제라는 걸 알고는 귀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던지는 질문들이 있죠. 어머니를 사랑했느냐, 부인을 사랑해서 결혼했느냐, 뭐 이런 문제들. 우리는 전부 다 하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소는 그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메르소는 하얀 거짓말을 못하는 겁니다. 토마 페레는 어머니가 양로원에 있으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주변의 증언에 의하면. 그때 연애의 대상이 토마 페레라는 남자예요. 사랑했던 연인이죠, 그래도 이제. 이 죽으니까 저는 말씀이죠. 그날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메르소가 눈물 흘리지 않는 것을 보았냐고 물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을 보았냐고 물었더니 검사가 그렇게 물었더니 페레가 보지 못했다 그랬고, 또 변호사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을 보았냐고 했더니 페레는 또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방청객들이 웃었다. 이게 뭐냐면 검사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메르소가 엄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가를 보려고 해서 장례식장에서 메르소가 우는 것을 이 페레한테
보았느냐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했다고요. 그때 변호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앞에 했던 말이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못 봤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눈물 흘리지 않는 것은 보았냐 했더니 역시 또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라면 그때 그 재판의 부조리함을 또 드러내는 거예요. 재판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가. 일종의 말장난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이런 말장난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재판 과정을 또 꼬집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또 변호사가 결국 이렇게 합니다. 이 재판의 모습,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다들 주장하지만 사실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 사실은 정황적인 증거만 정황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마리가 증언대에 왔는데 마리가 이쪽 사람 묻는 거 저쪽 사람 하는 거 막 대답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메르소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는 증언만 하게 됩니다. 아까이랑 똑같아요. 눈물 흘리는 걸 보았느냐? 보지 못했어. 눈물 흘리지 않는 것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검사가 마리한테 그날 메르소와 같이 있었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장례식 바로 다음 날이냐? 그렇습니다. 인정하면 할수록 메르소는 궁지에 빠지는 거죠. 그렇다고 사실대로 안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리는 결국 울어버립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울어버립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변호사가 도대체 피고가 어머니를 매장했기 때문에 기소된 거냐, 살인해서 기소된 거냐 물으니까 검사가 그렇게 합니다. 범죄자의 마음으로 자기 어머니를 매장했기 때문에 그는 유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죄자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 구체적인, 지금은 이런 말이 안 되죠. 지금의 재판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근거 없는 정황으로 주고받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그 메르소는 재판정에 나는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재판정에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재판정에 피고인 나는 사라져버립니다. 피고인 나의 몫은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그러니까 그걸 잉여인간이라고 볼 수 있죠. 운명으로부터,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재판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이 바로 메르소가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나를 빼놓은 채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았다. 나를 참여도 시키지 않고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 나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나의 운명이 결정됐다. 왜 이런 말을, 물론 재판이라는 게 그런 경우도 많지만 특히 이런 느낌을 주는 거는 사실 이 재판만이 아니죠. 인간의 운명도 그렇다 이겁니다. 인간의 운명도 나의 의견을 하나도 묻지 않고 태어나게 해놓고 나의 의견 하나도 묻지 않고 어느 순간 죽게 합니다. 나의 운명 하나도 나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어떤 우연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서양 철학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는 항상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우연이었습니다. 우연. 어떻게 우연을 필연으로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우연들은 여전히 인간에게 우리들한테 나타나죠. 우리들이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신들의 장난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재판정에서도 신들이 서로 다툼을 하고 있고 인간인 나는 소외되어 있습니다.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갖고 논란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은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누구죠? 오디세우스가 풍랑을 만나면서 바닷가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신들 중에 한두 명이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 이제 좀 집으로 돌아가게 해줘야지. 할 때 그때 신들의 회의가 열립니다. 오디세우스한테 의견도 안 물어요. 신들이 모여서 야, 이제 고생 좀 했으니까 이제 자기 귀국 좀 시켜주자. 찬성. 그래. 근데 반대하는 신이 하나 꼭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반대한 신이 다른 일로 출장 가 있는 동안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출장 가 있는 동안 회의를 열어서 통과해가지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귀국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똑같죠. 지금 메르소는 자기 의견은 뭐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마치 신들의 재판처럼 검사, 변호사, 재판관 왔다 갔다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서 방청각에서 와르르 웃기만 합니다. 부조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재판도 부조리한 연극과 같아요. 재판장 안에서의 메르소는 어쩐지 나는 침입자 같고 남아드는 존재 같다라는 인간적인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게다가 내 변호사도 내겐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 말한다는 변호사도 완전히 내가 된 것처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도 듣지도 않고 변호사가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 어지러움과 역정을 느낍니다. 메르소에 의해서 우리가 아까 사르트르의 구토라는 책에서 록강땡이라는 주인공이 느끼는 부조리함 앞에서의 그 느끼는 느낌은 구토로 나타나지만 이 메르소는 어지러움증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까도 기우뚱함, 지금 여기서도 어지러움, 그 역정, 짜증나는 일, 이런 느낌으로 나타나죠. 결국은 살인죄, 계획적, 정상 참작 이런 얘기 있다가 결국은 재판장이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공공광장에서 목이 잘리게 된다라는 사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이러한 부조리한 어떤 느낌을 연출하는 재판정, 특히 이 재판정 장면을 보고 아까 얘기했던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방인 이 책이야말로 정말 실존주의 철학에 가까운 책이다. 실존주의 문학이라고 합니다. 왜? 마치 이 책에서는 유리 칸막이 너머에서의 어떤 동작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물론 까미는 스스로 실존주의자가 아니라고 나중에 얘기하면서 사르트르와 한바탕 논쟁이 벌어지지만 어쨌든 이 유리 칸막이 너머에서 보여주는 어떤 몸짓으로 느끼는 사르트르의 감수성은 아주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마치 유리 칸막이 너머에서 이루어지는 몸짓과 같은 느낌을 줘요. 유리 칸막이 너머에서 몸짓은 여러분들이 요즘은 별로 없지만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또는 요즘 열차 안에서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들고 막 또는 어떤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막 얘기하고 있을 때 칸막이가 없어도 우리가 소리가 안 들릴 때 보면 우습지 않아요, 그죠? 혼자서 이게 들고 또는 이어폰 들고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손짓하고 이럽니다. 또는 유리 칸막이 안에서 또 열차 안에서 누가 막 사람들끼리 둘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좀 이상하고 좀 괴이하다는 느낌을 드는 이유가 뭐죠? 의미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차단돼요. 네. 의미가 차단되면 그 몸짓만 지금 제가 읽는 몸짓도 제가 이 메시지 없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면 혼자 원맨쇼를 하고 있구나 하고 웃을 거예요. 바로 그런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어떤 기법을
알베르 까미가 구사하고 있다. 이게 바로 부조리 기법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설명인데 사르트르다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미가 차단돼 있다. 이 유리는 이방인의 의식인데 이 의식을 우리한테 사물에 대해서는 아주 투명하게 보이도록 한다. 하지만 의미에 대해서는 캄캄하게 되도록 조직되어 있다. 의미가 차단되어 있다는 거죠. 의미가 차단된 채로 우리가 몸짓을 보면은 판토마임을 하는 그런 능력자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게 부조리의 어떤 기법입니다. 부조리를 잘 드러내는 기법.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부조리라는 개념에 점점 더 다가가는 거. 앞에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좀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고 말았지만 사실 그 부조리함을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하기에는 이런 좀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마 이 강의실에서 떠나시면 부조리하게도 다 잊어버리실 겁니다. 이게 사실 부조리를 얘기하는 문학이나 철학이 갖고 있는 묘한 특징이기도 하죠. 어쨌든 부조리라는 것은 더 다시 정리하면 관습적인 의미를 차단하고 무의미한 상태로 우리의 사물들을 놓게 만듭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그럼 거기까지만 진행되면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죠.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만물이 다 의미도 없는 그러한 사물일 뿐입니다. 근데 여기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새롭게 내가 의미를 부여한다. 신들이 부여한 의미도 차단하고 사회의 관습이 만들어낸 의미도 차단하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지우고 나면 완전히 무의미한 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되는데 그게 실상이다. 그게 실상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들이 능동적으로 의미를 하나하나 부여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의 의식이. 이게 실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나가야지만 이방인을 잊고 나서 잘못 해석하고 자살하지 않아요. 거기까지 이해를, 그러니까 독서를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이방인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 위험한 책이기도 해요. 잘못 이해하면. 부조리 인간은 부조리한 운명에서 반항하는 인간이다. 조금 빨리 진행해서 끝을 내야겠네. 자, 이제 제가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메르소는 운명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노예로 전락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난 나머지 4번의 총격을 더 가한 것입니다. 운명의 노예가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안 되고. 그렇죠? 칼끝, 태양, 거기서 비쳐나온 공격성, 이런 건 전부 다 주어져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놀아난 겁니다. 총을 쏴서. 자기는 아람인을 죽일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근데 놀아났습니다. 그 놀아난 이유는 바로 태양 때문이었죠. 그걸 의식하는 순간, 그걸 의식하는 순간이 바로 부조리 의식이 생겨난 순간입니다. 부조리 의식이 생겨난 순간 그 분노를 방출한 거예요. 분노의 외침 소리입니다. 4번의 외침 소리.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거죠. 부속사제가 또 질문합니다. 당신 죽고 나면은, 사형당하고 나면은 영원히 알지 못할 저 무한한 무 속에, 공허함 속에 빠져버릴 텐데 무섭지 않니? 그러니까 속죄해. 속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 메르소는 사후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것도 역시 실존주의 철학자들 다 그렇죠. 그것도 역시 거짓된 희망이고, 그리고 마치 주어진 의미일 뿐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낸 의미가 아니라 주어진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확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과 닥쳐올 이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렇다, 나한테는 이것밖에 없다. 이것이란 뭐냐면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내가 살아온 이 부조리한 생애 전체에 걸쳐 내 미래의 저 밑바닥으로부터 밑바닥으로부터 한 줄기 어두운 바람이 항상 아직도 오지 않은 세월을 거쳐서 내게로 불어올라오고 있다. 그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는 세계로 모두 다 빠져버리고 만다. 다른 사람의 죽음, 어머니의 사랑, 그런 것이 내게 무슨 중요성이 있겠는가. 더 근원적인 것, 바로 존재의 무상성이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 미래의 저 밑바닥으로부터 항시 한 줄기 어두운 바람이 이거는 철학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키에르케고르의 표현을 갖고 온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나는 지금 사형 집행 당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또한 장차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너 역시 사제한테 얘기합니다. 너 역시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이거 자기 스스로 독백하는 장면이었군요. 너가 살인범으로 고발되었으면서 어머니의 장례식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이유로 사형을 받게 된들 그것이 무슨 중요성이 있다는 말인가. 이때 사실은 메르소를 회유하기도 합니다. 회유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어머니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 몇몇 가지를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정상을 참작해서 사형까지는 안 당하고 그냥 유죄로 어떤 징역형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근데 메르소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 아까 같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형을 감내합니다. 이런 태도가 알베르 까미가 이제 몰고 나가는 말하자면 오늘날의 예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죠? 우리의 죄를 대신 안고 간 분이죠. 아마도 오늘날 우리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이방인의 이 메르소가 대신 다 안고 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했던 수없이 많은 거짓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짓된 의미들, 그런 거짓된 의미, 거짓말들을 전부 안고 대신 죽는다는 얘기를 아마도 까미는 하려고 하는 거겠죠? 네. 너무 비극적으로 점점 더 넘어가죠. 그리스 비극은 굉장히 참담합니다. 이래서 사실은 까미의 이방인만 읽고 나면 안 돼요. 물론 까미의 이방인도 맨 마지막 귀절에서는 이 세상과 화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화해하는. 딱 한 줄 하나의 상념이 있어요. 그 상념을 부각시키지 못하면은 허무주의로만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지프스의 신화를 끌고 들어오면 여기서 이렇게 해석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이방인의 마지막 귀절, 아주 유명한 귀절이죠. 오늘 잠시 읽겠습니다. 굉장히 서정적인 그런 문장이에요.
거기 무생명들이 꺼져가는 그 양로원 근처 거기에도 저녁은 우수가 깃든 휴식시간 같았다. 그처럼 죽음 가까이에서 어머니는 해방감을 느꼈고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마음이 내켰을 것임이 틀림없다. 아무도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슬퍼할 권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도 또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마치 저 커다란 분노가 나의 고통을 씻어준 것처럼 나는 희망을 비워낸 채 신호들과 별들이 가득한 밤을 앞에 두고 처음으로 세계의 정다운 무관심에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죽음과 사형을 전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때 비로소 저 무관심한 세상,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세상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다운 무관심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정다운 무관심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과 여러 가지로 맺어져 있고 닮아 있는 세상들이에요. 똑같이 저것들도 삶과 죽음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들이 오랫동안 같이 아마도 같이 살아왔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살아가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메르소에게는 새롭게 다가옵니다. 새로운 의미로 충만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다시 살아볼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다시 연애를 했다는 것. 연애를 했다는 것. 우리 양로원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갑자기 연애한다고 하면 수근수근하고 노망난다 그러겠죠. 근데 그게 그런 걸 비하면 메르소는 다시 의미 부여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무의미한 삶,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에서 내가 선택을 해서 사랑하는 순간을 다시 만들어낸다는 것. 그건 관습적인 건 아니죠, 오히려. 죽음이 가까울수록 삶에 대한 애착이 더 커진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허무주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하나 우리 스스로 선택을 해서 만들어가는 삶이어야지 주어진 삶, 주어진 의미의 그 길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 수용을 당하는 날 많은 구경꾼들이 와서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 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소망을 갖습니다. 나의 죽음은 저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언젠가 사형수로서 죽을 것이다. 그 사형은 인간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형이 아니라 운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형이죠. 그런 사형을 너희도 다 당한다라는 것. 죽음을 우리가 그 죽음과 운명의 부조리함을 증오의 함성으로, 분노의 함성으로 내질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르소의 마지막 착각인가요? 내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에 대한 증오의 함성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또는 운명에 대한 증오의 함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조리에 나와 같이 동참하게 된다는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시지프스라는 신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 한 10분 얘기할게요. 시지프스 신화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시지프스라는 사람은 인간 세상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역시 운명의 사형을 당하는, 즉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부인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고의로 의도적으로 했는지 농담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인한테 내가 죽으면 나의 시체를 저 광장에다가 집어 던져버려. 알았지? 그랬어요. 아마 부인이 평소에 청개구리처럼 남편을 싫어해가지고 딴 말만 하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따랐을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시지프스가 일부러 그렇게 계략을 짜서 부탁을 간곡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지프스는 결국 이제 죽음의 신이 와서 끌고 갔습니다. 죽음의 땅으로 끌고 갔습니다. 죽음의 땅으로 끌고 갔을 때 그때 이제 하데스가 죽음의 신이죠. 하데스가 이제 너는 이제 평소에 뭐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서 마지막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시지프스가 제가 지금 화가 나서 도저히 더 이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내 마누라가 나를 평소에 얼마나 싫어했는지 광장에다가 내 시체를 집어 던졌다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확인해봐라. 근데 실제로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가서 마누라한테 단단히 꾸짖고 제대로 장례를 치르게 해서 그리고 나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데스가 그래, 그게 맞겠다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재밌는 거는 그리스 신들의 법칙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리스 신들의 법칙은 뭐냐면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일륜, 우리나라에서 일륜이라고 그러죠. 일륜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 신들의 법칙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러니까 웨디푸스도 결국 운명의 손길에 이끌어졌지만 결국 인륜에 어긋나는 일을 하게 됐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그런 어떤 법칙을 항상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의 시체를 광장에다가 장례도 안 하고 던져? 이거는 신들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지프스를 광장에 가게 합니다. 그래서 시지프스가 나가서 부인한테 어떻게 하는 그런 의례적인 절차는 밟았지만 나간 순간 이 알베르 까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가자마자 다시 만난 저 밝은 하늘, 그리고 앞에 펼쳐진 저 광활한 푸르른 바다, 그리고 모래, 돌, 이걸 다시 보자. 이제 다시 나는 또 저 죽음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듭니다. 이 아름다운 곳을 놔두고 내가 왜 거기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절대로 못 찾을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죽음의 사자가 절대로 오지 못할 곳에.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요. 시지프스는 워낙 영리해서 깊이 숨었던 모양입니다. 결국은 제우스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제우스의 그 메신저인 헤르메스가 결국 찾아내서 다시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벌을 줍니다. 그 벌이 뭐냐면 산이 있어요. 산이 삼각형으로 생긴 삼각산이 제가 보기에는 밑에 무거운 바위를 자기 몸집보다 큰 바위를 끌고 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꼭대기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뾰족하잖아요. 밑으로 또 떨어집니다. 그럼 다시 내려가서 그걸 다시 끌어올렸다 하면 또 반대로 떨어지겠죠. 이걸 무한 반복하는 것이 그의 벌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려올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다시 올릴 생각을 한다면. 근데 까미는 다시 올릴 생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시지프스를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내려가면서 내가 이 바위 올리는 이 무의미한 일을 악착같이 끝까지 영원히 하리라 라는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무의미한 일을 시킨 신들을 저주하면서 내려갑니다. 그게 시지프스의 행복이에요. 욕하는 게 신들에게 그게 반항하는 일입니다.
바로 부조리한 인간 중에 하나가 시지푸스예요. 예, 부조리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이 기절을 보면 항상 누구를 생각하냐면은 그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또 철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 생각합니다. 파스칼 법칙도 만들었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썼냐면 빵세라는 그 책에서 우주는 인간을 단지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죽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생각하는 갈대랑 같은 의미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하고 있다. 세상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부조리 인간입니다. 반항하는 인간이에요. 무의미하다는 걸 의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걸 끝까지 의식하면서 버텨내기. 이게 부조리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삶이 무의미한 것을 끝까지 의식하면서,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주어진 의미는 허무한 거고 무상한 겁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든 존재들은 의미가 없어요, 애초에. 무의미한 거예요, 주어진. 그래서 그걸 근데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알고 있어야지. 예, 메르소처럼 알고 있어야 된다. 뒤에 가서 메르소죠. 뒤에. 왜 알고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메르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왔다 이거죠. 끝에 가서는 결국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행복을 찾는 겁니다.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살은 요 시지푸스 신화에 곁들여 있는 에세이 중에서 킬릴로프의 죽음이라는 글이 있는데 거기서는 킬릴로프 사람은 인간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신들이 막 운명으로 주어졌는데 이때 할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행위는 뭐냐면 자살이다. 태어나는 것은 정해져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지만 죽는 순간은 내가 원해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살이라고 해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네,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도 쇠똥 속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무의미하더라도 이승에서 삶을 살아가는 게 좋다. 그게 바로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씩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허무한 일을 반복해서 하더라도 시지푸스처럼, 그러나 이게 허무한 일을 신들이 운명이 시켰다는 걸 의식하고 살아가자 이거죠.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까미는 더 얘기를 합니다. 그건 좀 도덕적인 얘기들이 돼요. 그 다음에 까미식의 도덕이 자꾸 나타납니다. 마지막 귀절을 보시면은 유명한 귀절이죠. 핀다로스라는 철학자의 귀절인데, 오 나의 영혼이여 불멸의 삶을 열망하지 말고 가능의 영역을 마음껏 탕진하라. 제가 어떤 사람은 다르게 번역을 했던데 일부러 좀 세게 탕진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시지푸스 신화의 첫 장에 인용된 글귀이기도 하지만 제가 아까 잠깐 설명했던 폴 발레리의 해변의 묘지에 역시 잠깐 써 있는 글귀이기도 합니다. 이런 글귀, 지중해적 어떤 현실주의가 잘 들어있는 글귀예요. 물론 까미도 역시 이 글귀의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약속, 거짓된 의미로 되어 있는 그런 불멸의 삶을 쫓아가지 말고
가능의 영역을, 지금 가능의 영역이나 우리 살아있음 속에서 이 영역을 최대한 누리고 행복하고 그 행복이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이죠. 그런 걸 창출하고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뭐 대충 여기까지 해서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했어요. 사실 이방인은 충분히 다르게 왜곡해서 작가와는 생각이 다르게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그걸 뛰어넘어서 이렇게 철학적 해석을 하고 싶었던 것이 까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제가 전달해 드리고 아마도 이런 것들 하면 이 그리스 또는 지중해식 상상력도 좀 더 이해할 수 있으실 거고 또 우리의 그 현대적 삶,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생각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입니다. 네. 책을 읽다가 한 가지 많이 이렇게 의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변가에서 윤소가 총을 쏘았는데 그 태양, 즉 신에 의해 가지고 나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서 총을 쏘았을까? 아니면 신의 의지에 의해서 나의 자의적인 의미는 없이 총을 쐈을까?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아까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기우뚱하게 되거나 균형을 잃었거나 또 그런 어지럼증을 느끼는 그런 순간은 결국은 자기의 자의성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총을 쏘게 됐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분노가 나의 그 선택이 아닌 행위를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했던 행위가 뒤에 네 방이 되는 겁니다. 앞에 첫 방은 마치 그 신의 어떤 운명의 이끌림에 의해서 나의 이성을 넘어서서 나의 의도를 넘어서 의지를 넘어서서 쏘게 된 거고 나머지 뒤에 이 네 방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좀 억울하죠. 어떤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행위이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반항의 의미로 네 방을 썼다고 보통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는 이제 니체에 대한 그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어디까지나 신에 대한 그런 부정을 하는 그 행위들이 이제 이 책에 많이 녹아있다고 하면 첫 번째도 자의지가 아니었지만 두 번째도 자의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좀 많이 이게 해석을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변론을 하시면 메르스가 완전히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신의 의지로 했으니까 더 이상 뭐 메르스의 의지도 아닌데 그 어떻게 메르스를 유죄로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면 네, 그렇죠, 무죄입니다. 예, 그 언제 기회가 되면 레미제라고 그 일태의 즐거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오늘 받은 그 책을 보면 소설 이만과 뭐 영국에서 영어와 오늘 퍼포먼스 이게 사진도 사진을 보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높게 느껴지거든요. 좀 골동품에 관심이 많은데 그 프랑스 앤틱의 골동품을 보면 그 퀄리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높게 느껴져요. 프랑스 그 나라가 예술적으로 이렇게 퀄리티를 이렇게 높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랄까 그런 요소, 그런 힘 어디에서 나오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레미제라블은 제가 정말 강연을 많이 해가지고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도 10번 넘었을 겁니다. 근데 유튜브에 가시면 제가 그때 우리 그 경북대 인문학술원에서 초기에 이 유튜브에서 제작한 거 있어요. 초기에 만들면 전부 엉성하거든요. 얼굴 팍 비춰가지고
저 그런 엉성한 비디오 제작의 희생양이 됐는데 어쨌든 내용은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아십니다. 그러니까 경북대 인문학수론 쳐도 되고 거기 뭐 이름이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거기 경북대 인문학수론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치면 여러 개 나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또는 그리고 레미제라블 치면 나와 있을 겁니다. 레미제라블 강의인데 5개가 있습니다. 5개로 나눠져 있고 왜 사실은 뭐 10분씩 자르라고 했는데 조금 더 길지만 그걸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은 대충 뭐 그거 연결해 가지고 강연합니다. 강연하는데 그걸 보시면 대충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 퀄리티, 네, 포스터든 이런 작품을 만드는 그 예술이나 연극이나 또는 이런 작품의 퀄리티는 프랑스는 뭐 오랫동안 문화예술에 굉장히 여러 부분으로 정부 지원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파리에 가면 건들건들 놀러 다니는 젊은 애들이 많아요. 왜 얘네들 누구냐면은 다 문화예술에 관련된 일을 하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람은 조금 건들거리고 있어야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창조적 상상력을 위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에서 최소 생계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딴 게 아니라 내가 뭐 무슨 작품을 하겠다고 해서 간단하게 제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무자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작품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을 줍니다. 그걸 뭐 1년에 한두 편이나 아니면 몇 년에 한 편이나 하면 돼요. 그걸 그냥 해서 가령 100명의 예술가들 중에 한두 명만 세계적인 인물을 키워내면 성공이죠. 그런 걸 할 줄 아는 데가 프랑스입니다. 정부 지원이. 그리고 우리는 정부 지원을 하면은 뭐 해라 써내는 것도 이만큼 많고 내야 되는 의무도 많고 서류 작성하다가 지쳐가지고 전부 나 이거 안 해 하고 예술가들 얼마나 자유로운 정신을 중요하게 여겨요. 집어치웁니다. 그런 걸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고 나중에 전시회나 발표했다는 증명만 보여주면 돼요. 그런 것만 하면 끝납니다. 그런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경북대에서 그런 친구들 몇 명 불러본 적이 있어요. 정말 생각이나 이런 거는 기발하고 뭐 하나에도 작품들이 작곡하는 친구도 불렀는데 작곡을 아주 금방금방 뭘 잘해내요. 항상 그런 것만 하고 생각하고 지내거든요. 이런 퀄리티는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 이건 지금 우리 학생들도 조금만 훈련하면 이 정도 만들어내요. 근데 실제로 만든 작품들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모든 부분이 기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도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걸 실제로 해보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 이 문화센터 같은 게 동네마다 다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에 직업, 귀천을 그리고 남녀노소를 상관없이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가서 활동하고 실제로 참여합니다.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정부 지원도 기본적으로 그쪽에 지원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유로운 정신과 그런 어떤 정부 지원, 과감한 지원, 이게 계속해서 살려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프랑스는 정말 세계 방방곡곡의 젊은이들이 몰려듭니다. 관광객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몰려듭니다. 그러면 프랑스에 있는 학생들 또는 예술가들 뿐만 아니라 뒤에 여러 가능성, 잠재력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와서 같이 활동을 하니까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죠.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같이 섞이니까 하이브리드 효과도 생기는 겁니다. 언제나 그런 다른 것과 섞여야지만 새로운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기본적인 체제가 되어 있죠. 그런 건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가 뭐 선진국 경제에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혹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 나아가려면 아직까지 요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배워와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